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했던 예비 신부입니다. 전 한참 청춘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생을 좀 겪었어요. 아직 제 스스로 경고하기엔 마음이 많이 무른 상태였던지라 그래서 더 힘들게 다가온 경험이었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첫 번째 고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이야기에 대해서 사연으로 남겨보고자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지방에서 다녔어요. 학교 친구들과 놀다 보면 한 번씩 서울 가서 놀자는 말이 꼭 나오곤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서울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부터는 비교도 안 되게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을 앞둔 방학 때 친구들과 서울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저는 울산 옆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 떠나기 하루 전날 친구들과 울산에 모여서 울산 구경 좀 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KTX를 탈 생각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차도 렌트했어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울산 나들이를 시작했던 저희는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울산 길이 어려워서 이리저리 헤맸는데 울산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저희가 사고를 낸 건 아니었고 어떤 차량으로 인해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고 현장 바로 뒤편에 있던 우리 차는 앞뒤로 찌부러지는 바람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살아생전 가장 큰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들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운전석에 앉은 친구는 증상을 입어 의식이 없었으며 저만 겨우 의식이 있는 채였으나 저 또한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할 만큼 큰 부상을 입었어요. 아직도 그날은 제게 잊히지 않는 하루입니다.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는 게 괴롭지만 먼저 떠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잊고 싶진 않네요. 그 이후로 제 삶은 빠르게 처참해졌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던 저는 학교 졸업도 외면했을 만큼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고 제가 기운 차릴 수 있도록 뭐든지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를 생각해준 마음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오로지 저의 장애만, 저의 막막한 인생만 걱정하느라 앞이 캄캄하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은 제게 재활을 하길 매번 설득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내까짓게 재활해서 휠체어 잘 타고 의족해봤자 뭐 하겠냐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연애 한번 못 해봤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싶다는 꿈도 단번에 날아가 버린 셈이었으니 이 꼴로 하는 노력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이니까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제게 희망을 주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재활병원 가자고 설득하던 걸 포기하곤 그 뒤로는 재활 도우미를 따로 알아봐서 우리 집으로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젊은 남자 도우미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한 일주일은 도우미를 거부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건방진 태도였어요. 부모님 또한 제 감정이 어떤지 알고 있었지만 도우미 선생님께 죄송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너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얼른 안 나와? 그래봤자 2시간이야. 선생님이 친히 집까지 와줬는데 싫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엄마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저더러 무례하게 이 무슨 짓이냐고 제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포기하고 싶은 제 감정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활 안 받겠다고 했잖아.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제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라고. 저랑 부모님은 매번 이런 식의 대화와 무게로만 대화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날이 서 있는 저와 그걸 받아주는 게 지쳐 보이는 부모님 사이에서 인내를 갖고 고운말이 오가는 건 상당히 정신력을 요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걸 도우미만이 이해해줬어요. 도우미는 제가 만나주지 않는데도 일주일 내내 우리 집을 방문해줬고 돌아가고 나면 항상 제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그 편지를 전해줄 때 받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말에 편지는 제 책상에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뼛속 깊이까지 나쁜 년은 못 되어서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편지가 자꾸 시선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걸 아무거나 주워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편지 안에는 주로 도우미의 가정 환경과 인생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땐 내 인생보다 힘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던 때라서 남의 인생사 따위 궁금하지도 않았고 위로해줄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어디 누구를 위로할 만한 처지인가요? 그래서 읽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필 제 눈에 걸린 한 사연 때문에 그동안 밀어놨던 편지를 전부 읽었습니다. 그건 바로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다는 사연 때문이었어요. 도우미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저처럼 교통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도우미 여동생은 2다리를 잃었다고 했어요. 여동생 나이는 저보다 어렸는데 그 대목이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도우미 선생님은 동생 때문에 재활 도우미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제가 가지고 있던 경계심을 풀어주었고 도우미 선생님한테 동질감까지 느끼도록 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도우미와 처음 마주한 건 딱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재활을 시작했고 도우미의 다정하고 자존감 높여주는 가르침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이 차츰 변해갔어요.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희망이 느껴지자 숨통이 트이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도우미 선생님께 갈수록 더 의지를 하게 되었고 도우미 선생님께 고마운 걸 넘어서 사적으로 마음까지 흔들려 버렸습니다. 제가 도우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자마자 저는 제 마음이 선생님한테 피해가 될까봐 숨겼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어색해서 티가 났던 건지 그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던 저는 도우미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고백을 하는데 죄송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누추하고 찌질한 멘트였습니다. 많이 곤란하시죠? 그만두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돼요. 지금까지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밝아져서 혼자 병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도우미 선생님 마음이 안 불편하길 바래서 태어난 척 애쓰며 인심을 베풀었던 건데 저는 그날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도우미 선생님 또한 제게 마음이 있다는 걸 표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치가 없었네요. 먼저 고백을 했어야 하는 건데. 세희 씨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 저 같은 걸 남자로 봐줄 리 없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못 내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이더라도 용기 내볼 걸 그랬나 봐요. 저한테 세희 씨는 참 과분한 사람이에요. 세희 씨에 비하면 저 한참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도우미 선생님은 정말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지내면서 알고 있었지만 고백을 돌려받는 그 순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저와 도우미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개로 사귀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서로 더 잘 맞고 많이 좋아해서 결혼까지 약속한 예비 부부가 되었죠.
저는 예비 신랑을 만나고부터 바깥에 나가는 게 덜 무서워졌어요. 차 소리만 들어도 흠칫 떨곤 했는데 이젠 차에 올라타는 것에도 공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 예비 신랑이 수고해준 덕분이었죠. 예비 신랑은 아픈 동생이 있는데도 집이 넉넉한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했고 여동생이랑 둘이서만 살고 있다는 걸 편지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문득 예비 신우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예비 신우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여동생이 워낙 소극적이라 마음의 준비가 되면 소개해 줄게. 얘가 요즘 그림 그리는 데 빠져서 내가 아직 결혼하게 됐다고도 말 못했거든. 뭐? 그럼 아가씨는 아직 우리 결혼하는 것도 모른다는 소리야? 나는 우리 집에 벌써 다 말했는데. 그러다 상견례 때 덜컥 결혼한다고 알릴 생각은 아니지? 당연하지. 오늘 가서 말할 거야. 그리고 너랑 만날 날도 잡아볼게. 내 동생까지 신경 써주고 내가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다. 역시 너는 나한테 과분해. 우리 동생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아무래도 예비 신랑은 자기 동생이 아프니까 저한테 짐이 될까봐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먼저 예비 신우를 언급해주니 그 뒤부터는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동생 자랑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먼저 얘기해주면서 떠들었습니다. 여동생을 생각하는 오빠 마음이 아주 끔찍해 보여서 형제가 있는 예비 신랑이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은 저 또한 예비 신우와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몸이 많이 불편한지 거의 누워서 있는 사진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표정이 밝은 사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시작했다더니 그런 사진도 예비 신랑이 안 찍었는지 갤러리에 없었어요. 그것보다 저를 더 흥미롭게 했던 건 바로 여동생의 생김새였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비 신랑이랑은 별로 닮지도 않은 듯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동생인 줄 모르겠어. 한쪽은 엄마만 닮고 한쪽은 아빠만 닮았나 봐? 이런 형제들 종종 있다고 하던데. 안 닮은 남매는 말 그대로 많으니까 저는 그저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성격도 얼굴처럼 전혀 안 닮았다는 말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예비 신우는 어떤 사람일까 갈수록 궁금해졌어요. 아마 제가 외동이라서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예비 신랑이랑 만나면서 정말 많은 대접과 호의를 받았어요. 우리 형편에 누리기 어려운 선물도 받아봤고 비싼 곳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았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장애 정도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저는 여전히 제 불편한 다리가 부끄러웠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정작 예비 신랑은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듯 저를 좋아해 주는 게 정말 본받아야 되는 점이라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런 예비 신랑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 커져만 갔어요. 예비 신랑은 주는 걸 좋아하는 덕에 저더러 부담 느끼지 말고 받기만 하라고 했으나 저도 예비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비 신랑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해 제 선에서 마련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게 늘 고가의 선물과 식사만 대접하는 예비 신랑이었지만 저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성을 담은 키링으로 준비를 했어요. 예비 신랑의 이니셜까지 새긴 수제 키링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주는 것만큼은 못해도 무려 10만 원이나 되는 키링이었어요. 그걸 준비한 날 저는 예비 신랑이 근무 중인 재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한 후부터 저 혼자 힘으로 예비 신랑이 있는 병원까지 가서 재활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제 힘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예비 신랑이 기특하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 그날에도 어김없이 혼자 택시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죠. 갔더니 예비 신랑이 자리에 없길래 직원들에게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직원들은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예비 신랑이 잠시 전화하러 비상구로 갔다고 바로 알려주었어요. 재활실에서 기다려도 되긴 한데 비상구에 있는 겸 둘만 있는 곳에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휠체어를 끌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비상구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바로 1층에는 사람이 없었고 좀 위층에서 예비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주애 먼저 처리해야지. 엄마도 주애 챙기는 거 귀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애초에 한 방에 보냈으면 귀찮게 돈 안 들었을 거잖아. 무조건 나 결혼하기 전에는 정리되어 있어야 해. 안 그럼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들킬 위험이 크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기척을 내지 못했어요. 감히 제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의 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통화 내용에서 제가 알면 안 될 것 같은 부분도 있었어요. 예비 신랑이 언급했던 주애라는 이름은 남편이 여동생이라 칭했던 이름이란 건 알겠는데 예비 신랑이 엄마라고 말했던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엄마라뇨. 예비 신랑에겐 엄마가 없는걸요. 게다가 결혼하기 전에 뭘 처리해야 한다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통화 내용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예비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용히 후진을 했어요. 그리고 재활실에서 얌전히 예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예비 신랑을 기다리는 내내 비상구에서 엿들었던 통화 내용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비 신랑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해도 제 머릿속에선 그 통화 내용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비 신랑을 수상하게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유심히 살핀 예비 신랑의 태도는 언제나 그랬듯 제게 잘해줬고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뭔가 오해한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저는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에 살짝 올라왔던 불안감을 가라앉혔습니다. 예비 신랑이 퇴근한 후 같이 저녁밥 먹을 때 제가 준비했던 키링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너무 고맙다고 눈물까지 보여서 찝찝했던 제 마음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들었던 불안감은 결코 예사의 직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그건 예비 신랑한테 받기만 하던 제가 예비 신랑의 마음으로부터 용기를 얻어 저 또한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늘 예비 신랑이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날도 제가 예비 신랑한테 연락 안 하고 근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찾아갔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나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래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는데 예비 신랑이 또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게 해주기 적절한 상황이라 생각했던 저는 개구진 마음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때였어요. 예비 신랑이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걸 보고 저는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예비 신랑한테 차키에 달라고 사줬던 키링이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예비 신랑 뒷모습만 멍청하게 바라보다가 끝내 쫓아가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역시나 제가 준 선물이 맞더라고요. 이니셜도 예비 신랑의 것이었고요. 그는 분명 제가 준 선물을 눈물까지 보이면서 고마워했던 사람입니다. 대체 왜 버린 건지 예비 신랑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혼란스럽던 순간 휴대폰으로 예비 신랑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받았더니 예비 신랑의 목소리는 역시나 상냥했습니다. 어디냐고 묻는 물음에 저는 병원 앞에 있다고 했고 예비 신랑은 제가 마중 왔다는 것이 기쁘다며 들뜬 마음을 표현해줬어요. 갔던 길을 되돌아온 예비 신랑은 저를 보고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방방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예비 신랑은 평소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저는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비 신랑의 저런 진심에 늘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날따라 예비 신랑의 웃음이 좀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을 향해 무서운 기분이 들자 일단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예비 신랑과 저녁 먹으러 자리를 이동하는데 키링을 버린 사건 때문인지 계속 예비 신랑의 차키밖에 안 보였어요. 결국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키링에 대해서 묻고 말았습니다.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어? 키링 안 달았네.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줄게. 영수증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어. 마음에 안 들기는 누가 준 건데 안 예쁠 리가 없지. 자기가 준 선물이라 아껴놓고 싶어서 집에 있어. 차키 같은 곳에 달면 빨리 상하잖아. 그래도 달라고 준 건데 집에만 놔두면 뭐해. 쓰레기통 신세나 되지. 원래 그런 건 사주면 해주는 신용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야. 자기 서운했구나. 알았어. 내가 예쁜 상자에 꼭꼭 감춰놨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달고 사진 보내줄게. 화 풀어. 예비 신랑은 유려한 거짓말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비 신랑은 키링을 달지 않았어요. 한날 다시 물어봤더니 잃어버렸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는 거 있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만약 키링을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예비 신랑의 새치혀에 멋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그동안 제가 놓쳤던 거짓말은 더 없는지 왠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예비 신랑이 내게 관심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건 아닌가 하는 황당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비 신랑의 뻔뻔한 거짓말을 직접 확인한 게 충격이었어요. 생각이 많아진 저는 다음 데이트 때에 어떠한 결심을 했어요.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이랑 밥을 먹기로 했을 때 예비 신랑이 식당 안에 자리가 있는지 보려고 혼자서만 차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예비 신랑이 가는 동선을 눈으로 쫓다가 급하게 블랙박스 칩을 빼냈습니다. 어쩌자고 그랬는지 몰라요. 약간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주머니에 숨긴 뒤부터 저는 예비 신랑과의 데이트를 집중하지 못했어요. 예비 신랑은 제가 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찍 집에 보내줬습니다. 귀가할 때까지 내내 칩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던 제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저는 얼른 방에 들어가서 훔쳐온 칩을 휴대폰으로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예비 신랑에 대해 충격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칩에는 다양한 통화 녹음과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비 시모로 보이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멘붕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분명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건 예비 신랑이 저랑 사귀기 전에 줬던 편지에도 적혀있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혼란스러웠는데 흘러나오는 대화 내용은 더 황당했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주애를 여동생이라 했어? 들키면 어쩌려고? 아예 주애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할 줄은 몰랐지. 어차피 안 보여주면 그만이야. 그래서 주애는 어떻게 손볼 건데? 자꾸 늦어지면 일 더 커져. 니코틴 주입하고 자살로 위장시키면 돼. 너나 그 아가씨한테 안 들키게 조심해. 엄마는 엄마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감옥 간 건 네 아빠 하나로 족하다. 제발 신중하게 하자.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구고 말았어요. 너무 놀랐으니까요. 대체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참 길었는데 그걸로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파악하기가 충분했어요. 게다가 없는 줄 알았던 예비 시모의 존재까지 둘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일단 예비 시모로 보이는 아줌마는 예비 신랑의 엄마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비 신랑이 제게 여동생이라 말했던 그 여자의 존재였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여동생이 아니라 예비 신랑과 사실혼 관계인 아내더라고요.
지난날 예비 신랑이 보여줬던 사진을 보면서 남매가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아무튼 집에서는 보험금 얘기도 중간중간 계속 나왔는데 그것이 품고 있는 의문 또한 블랙박스 녹음 내용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혼인신고를 안 한 아내를 일부러 사고 내서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어중간하게 나는 바람에 실패를 한 듯했고 그 아내는 반신불수가 되어 제가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거의 누워서 생활 중인 것 같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이 말하는 사고 내용이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예비 시부가 예비 신랑의 철을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다중추돌이 발생해 사람들이 대거 다치고 죽었다는 걸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대화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예비 시부는 감옥에 간 걸로 보였어요.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예비 시부 때문에 발생했다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고는 제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사고였어요. 제가 다리 한쪽을 잃고 사랑하는 제 친구들까지 잃게 된 공포의 그날 말이에요. 심지어 예비 신랑은 제가 무슨 사고 때문에 이런 장애를 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를 많이 위로해줬었고 죽은 제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줬다고요. 그런데 그런 짓을 꾸민 사람이 예비 신랑이고 그의 가족이 한 짓이라니. 그 끔찍한 일이 예비 시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아버린 저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때부터 거의 반 미쳐서 울기 시작했고 무슨 정신으로 녹화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듣자 하니 예비 시모는 겨우 살아난 예비 신랑의 아내를 관리하느라 숨어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돈이 필요해서 또 다른 사망보험금 해줄 여자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이제 제 차례였던 겁니다. 예비 신랑은 다리 불편한 제가 다른 일반인보다 자살로 위장시키기 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도우미를 자원했을 거예요. 뒤늦게 생각해보니 예비 신랑이 제게 끔찍하게 잘해주고 사랑해줬던 태도가 아주 잘 이해되었습니다. 저한테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해줬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예비 신랑이 저보고 혼인신고는 1년 뒤에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게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자기를 1년간 지켜보고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이면 그때 혼인신고를 허락해달라고 하길래 정말 그런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혼 이력 안 남기고 사망보험금 타려는 수작이었던 거예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기가 막혔고 화가 났고 그런 놈이 좋다고 해벌쭉했던 제 스스로가 수치스러웠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서 제가 과거처럼 무너지고 좌절만 한다면 예비 시댁에 잡혀있을 예비 신랑의 아내가 위험한 상태였어요. 제 친구들을 죽이고 제 인생을 2번이나 짓밟은 그들로부터 잡혀있는 아가씨를 꼭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못 갚아줬던 저의 분노까지 톡톡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아내를 직접 만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또 한 번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예비 신랑과 데이트를 해야 했는데 솔직히 예비 신랑 얼굴을 볼 때마다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악마의 목소리가 겹쳐 보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어떻게 잘 유도해서 예비 신랑 혼자만 차 밖으로 보낼 수 있었고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해 주소 기록을 뒤져서 예비 시댁으로 보이는 주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과 만나지 않는 날 저는 예비 시댁을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간 연습만 했지 실전으로 의족을 착용해 본 적 없던 제가 그걸 하고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를 내리자마자 어떤 아줌마가 저를 잡아당기더니 황급히 택시에 올라탔어요.
기사님 하는데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봤더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예비 시모라는 게 촉이 왔어요. 만약 맞다면 고맙게도 집에 없다는 뜻이니 저는 얼른 예비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렵게 찾은 집 앞에 서서 미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킨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 번을 눌렀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서 내가 너무 막무가내로 찾아왔나 잠깐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늦게 열린 문 안으로 젊은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서 저를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느낌으로 그 사람이 예비 신랑의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이목구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촉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말씀하셔야 되세요. 여기 현관문 감지 센서가 있어서 이미 그 아줌마한테 알림 갔을 거예요. 제가 외출한 줄 알고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예비 신랑의 아내가 섬뜩한 소리를 하길래 저까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도 생략하고서 제가 알고 있는 예비 신랑의 실체를 줄줄 읊었어요. 그리곤 단도직입적으로 예비 신랑이 뭐 하는 놈인지 물어봤죠. 그러자 예비 신랑의 아내가 말해주길 블랙박스 칩 얘기는 전부 사실이 맞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이 저를 사망보험금 타려고 이용하려는 것도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그렇게 이용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바람에 이렇게 잡혀버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놈이랑 인연이 된 건진 모르겠지만 절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아라서 제가 이렇게 됐다고 슬퍼해줄 가족이 없지만 그쪽은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이랑 이대로 가봤자 그쪽 목숨 잃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비 신랑의 아내는 말 그대로 고아라서 누가 찾아주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도망칠 이유가 없다네요. 이미 불구가 된 몸이고 이 상태로는 도망을 쳐도 잡혀서 두들겨 맞는 확률이 더 높다고 포기한 상태랍니다. 그러면서 저를 예비 신랑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려고 해주는 말이 더 있었는데요. 예비 시댁에 이 말도 안 되는 횡포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비 신랑의 아내가 첫 번째가 아니래요. 그녀도 이 집에 잡혀 들어와 알게 된 사실인데 예비 시댁은 상습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노리면서 살아온 파렴치한 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전에 여자들이 있긴 있었고 그 여자들 전부 이 집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자살로 위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못된 사람들이 운도 참 좋지. 거만이랑 보험회사를 무사히 통과해왔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시댁의 자산이 많은 이유는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도 아니었고 자수성가도 아니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이용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왔기 때문이었죠. 소름이 끼쳐서 그렇잖아도 버티고 서 있던 게 힘들던 저는 중심 잡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군가의 목숨값을 받고 좋아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고 끔찍했어요. 그래서 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잃었던 그날의 사고에서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몇몇의 희생자가 더 속출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비시댁에서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인 셈인 겁니까? 이 괴물 같은 사람들을 전부 깜빵에 쳐놓고 싶었던 저는 예비 신랑의 아내한테 같이 신고하자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잠깐 침묵을 유지하는 것 같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저는 이미 틀린 몸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편해요. 괜히 나가면 돈 들고 갈 데 없고 여기 있으나 밖에 나가나 지옥인 건 똑같은데 굳이 몸 아파가면서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놈인지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주혜 씨라고 했죠. 주혜 씨 처지도 너무 안타깝지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주혜 씨가 두 손 놓고 눈 감아주면 죽은 사람들은 계속 억울할 거라고요. 그 개자식들은 또 보험금 받고 배부르게 살 텐데
주혜 씨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와 초면인데도 너무 마음이 조급했던지라 그만 그녀를 타박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녀가 제 말을 외면하진 않더라고요. 그녀도 사실은 이미 불구가 된 몸이라 이대로 살다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애초에 가족도 없는 혼자라서 감히 예비 시댁을 상대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쪽 해치려고 계획 중인 것 같다고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왜 벌써 포기해요? 위자료 받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죽상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놈들이에요. 이런 피해 안 생기게 막을 사람은 주혜 씨랑 저밖에 없어요. 우리 말고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알겠어요. 한때 마찬가지로 희망을 잃었던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다행히 제 말에 예비 신랑의 아내는 용기를 얻었어요. 저랑 같이 신고하겠다고 그놈들 깜빵 쳐놓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연쇄살인 신고하려고 한다고 1층에 대기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부러 예비 시댁에서 달아나지 않고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 나타날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주혜 씨 말대로 현관문에 센서가 있긴 했는지 예비 시모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군요. 아마 주혜 씨가 도망간 줄 알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집 안에 들어온 예비 시모는 저를 보더니 제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었는지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다 뒤늦게 눈치를 채곤 당황하면서 입술만 벙긋거렸습니다. 인우 씨한테 없던 엄마가 생겼네요? 없던 와이프도 있고. 다 알고 왔으니까 괜한 거짓말로 서로 피곤해지지 맙시다. 벌써 경찰에 신고했어요. 변호사 선임하더라도 연쇄살인을 감형받긴 어려울 거예요. 뭐라고?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우리가 뭘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아, 거짓말한 거? 그래, 그건 먹고 살려고 좀 해봤다. 너는 거짓말 안 하니? 남들 다 아는 거짓말 좀 한 게 뭐 대수라고 신고하냐고. 사람 목숨 갖고 장난질한 걸 친구랑 장난한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쪽들 생각 없는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데요. 잘 알잖아요. 세상이 참 더럽다는 게 이 경우예요. 꼭 이렇게 야가 빠진 사람들이 장수한다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줌마도 워낙 독한 편이니까 깜빵에서 세상 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뭐야? 대체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인우가 알려줬니? 인우 내 이 자식을 그냥. 예비 시모는 자기 혼자 우리를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이상한 연기를 하면서 급하게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예비 신랑을 부르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한 번 더 경찰을 언급해 주었어요. 그놈 여기 오는 순간 경찰이 고스란히 잡아줄 거예요. 지금 경찰들 밑에서 그쪽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 깜빵 넣어주려고 하네. 참 보기 좋아요. 이 건방진년 다리 병신된 주제에 뭐 그리 대단한 척 나불거려? 우리 감방에 넣으면 없던 네 다리가 살아 돌아온다니? 제발 똑똑하게 좀 행동해라. 내가 위로금 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양쪽 다 이득인 방향으로 대화 좀 해보자. 저는 사람이랑만 대화하지 짐승 말은 할 줄 몰라요. 어디서 사람 죽인 놈들이 사람 하는 짓을 하려고 해요? 위로금이라고 하셨어요? 그쪽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랑 주혜 씨한테 다 위로금 줄 수 있으면 고소 안 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전에 몇 명을 죽였는지는 아세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할래? 누가 누굴 죽였다고 난리야? 네가 봤어? 증거 있어? 너 지금 우리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지? 그래, 네 다리 얘기는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그게 우리 짓이란 거 알았으면 성질 날 수 있지. 얼마 줄까? 큰 걸로 5장이면 입 다물래? 도가 넘는 예비 시모 발언에 저는 결국 의족을 착용한 발로 예비 시모 정강이를 냅다 걷어차버렸어요. 실금이 갔을 만큼 힘을 실었기 때문에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잖아도 예비 시모가 너무 아파하면서 비명을 지르더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나자빠지더라고요. 사람 죽인 년이 말이 많네. 양심이 없으면 거짓말로라도 비는 척 하던가. 하긴 살인자한테 그런 걸 기대한 내가 바보지. 깜빵 가면 그쪽 같은 사람들, 그쪽보다 더한 사람들 아주 많을 거거든? 가서 당신들이 죄 없는 사람들한테 뭔 짓을 했는지 똑같이 느끼길 바래. 이왕이면 거기서 나오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만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연락해 예비 시모를 잡아가 달라 불렀습니다. 119는 주혜 씨가 이 집을 나설 수 있도록 이동을 도왔고 경찰은 예비 시모를 연행했어요. 뒤따라 내려갔더니 1층에서 예비 신랑이 잡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예비 신랑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고 있었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 말 조심하라고 했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길래 이 사단을 만들어? 감방 갈 거면 너나 잡혀갈 것이지. 어떻게 이 엄마 감방 가게 만드냐고? 내가 뭐 알고 그랬어? 나도 당한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둘 다 들어가 버리면 돈 못 벌잖아.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 저는 예비 신랑이 보는 앞에서 블랙박스 칩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예비 신랑은 아직도 제가 자기한테 정신 나가 있는 줄 아는지 다급하게 말로써 저를 회유시키려고 했어요. 자기야, 나 자기한테는 진심이었어. 사망보험금이라니. 그건 저 여자가 지어낸 말일 뿐이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오해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 왜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일을 저질렀어?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지 말자, 응? 듣기 싫은 목소리로 모자라 예비 신랑 입에서 튀는 침 때문에 짜증이 났던 저는 예비 신랑 얼굴에다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던 키링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너 같은 걸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새끼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남의 목숨 갖고 장난치면서 얼마나 낄낄댔을까? 지금도 한참 머리 굴리고 있겠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고. 근데 나올 수 있겠어? 너 연쇄살인마잖아. 평생 깜빵 신세 져야지. 왜 그래?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라니까. 나랑 거의 매일 붙어있던 사람, 엄마도 아니고 자기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누굴 죽일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나 재활 도움이야. 그래, 네가 이쯤에서 사과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다. 너는 평생 네가 왜 감방 가야 되는지 모른 채로 갑갑하게 살면서 썩어가라. 너 때문에 죽은 사람들, 유가족들 하나도 빼먹지 말고 평생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만 돌아서려고 했는데 순간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든 놈을 법에만 맡기는 게 좀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진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좀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목발로 제 개인적인 분노를 담아 예비 신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지난날의 상처들 때문에 눈물이 나서 울어버렸어요. 그래도 경찰들이 뒤늦게 저를 말려주는 덕에 선을 지킨 폭력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 모두 그렇게 구속되었어요. 과거에 저지른 범죄까지 조사가 들어가서 연쇄살인죄, 사기죄, 보험사기죄 등 죄명 높은 죄는 다 싹쓸이 되어 형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비 신랑의 경우 무기징역을 받았고 예비 시모의 경우 형량 10년 이상으로 판결이 났다고 들었어요. 사형 판결이 내려지길 바랬는데 피해자가 3명으로 소수라서 무기징역을 받았대요. 만약 주혜 씨랑 제가 예비 신랑 손에 당한 뒤에 그들이 구속되었다면 예비 신랑이 사형을 받았을 거랍니다. 어쨌든 지금 돌아봐도 참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사고가 났던 그 순간부터 예비 신랑 집안과 연인이 생겨버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도 그들 덕분에 마냥 나약하기만 했던 제 자아는 좀 단단해졌어요.
제 꿈이었던 결혼은 더 이상 제게 꿈이 아니게 되었고, 결혼 못한다고 인생이 망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보려고요. 참, 그리고 주에도 제 추천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대로 치료받기 시작했는데 같은 재활병원을 등록하면서 저랑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이 주애가 저보다 어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 썩을 놈의 여파를 잠깐 또 경험을 한 것이 얼마나 찜찜하던지. 어쨌든 저는 친한 친구를 사고로 잃는 바람에 친구가 없었고 다리를 잃어서 새 친구를 사귈 기회도 없었는데 주애랑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이것 또한 좋은 인연이라고 보고 있어요. 서로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니 더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도 주애 사정을 알고는 저보다 더 주애를 챙겨주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예쁜 액세서리나 옷도 제 것을 선물해 줄 때 주애도 꼭 같이 챙겨줬죠. 당연히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명절까지도 주애를 우리 식구처럼 대우해 줬습니다. 한때 다리 불편한 것 때문에 부모님께 불효막심한 태도를 많이 보였는데 저랑 주애 챙겨주시는 두 분을 보니 과거의 제 행동이 정말 어리석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는 부모님 속 안 썩이고 효도하면서 살 겁니다. 저는 제 사연이 참 섬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좋은 사람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